그때까지 편지는 자기장 속에 놓여있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도 움직이지 않고 제 몸 위로 먼지를 쌓으면서 그 자리를 지킬 것이다. 자기장에 그들을 붙들 테니까 무언가가 떠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 자기장에는 그런 용도도 있다. 함윤희 소설 자기장의 용도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님들,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우다영입니다. 833회는 지금 만나요로 진행됩니다. 지금 만나요는 새 책을 낸 작가를 만나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설집 자기장의 용도를 출간하신 함윤희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소라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윤희입니다. 소설을 쓰고 있고요. 작년 11월에 첫 단편집 자기장의 용도를 출간했습니다. 네, 첫 책이십니다. 제가 그래도 프로필을 읽어드리면 함윤희 작가님께서는 2022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첫 소설집 자기장의 용도를 출간하셨습니다. 네, 저는 또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요새 또 시류에 빠져서 보면 그렇게 엄청 빠른 느낌도 아니더라고요. 네, 저 시류를 좀 요새 살피는데요. 요새 네. 작가님들은 뭘 드시는 걸까? 그니까요. 혹시 산삼 같은 걸 드시나? 거의 2, 3년 만에 이렇게 나와서 그거보다 이렇게 조금 늦어져서 약간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냈습니다. 늦어져서요? 네. 그렇다기에는 최근에 좋은 소식도 들어서요. 네네. 제가 그 작년 문학동네 소설상도 수상하셨다는 소식을 알고 있는데 장편까지 수유하고 계신 겁니다. 곧 출간이 되시는 거죠? 네. 저 올해 3월에 이제 문학동네 소설상 수상작으로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3월이라니 저희 방송이 2월에 나가게 되니까 들으신 분들께서 자기장의 용도를 읽으시고 이제 다음 장편까지 연달아 읽어주시면 되는 시간이네요. 딱 좋은 스케줄이네요. 네. 참고로 제목은 정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정전, 두 글자. 네. 장편은 좀 제목이 좀 이렇게 심플하게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런가요?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되게 어떤 두껍고 조금 볼륨이 뭔가 묵직한 그런 장편들은 두 글자, 막 세네 글자 이렇게 탁 박힌 것들이 저에게는 이미지상 아직 장편이 없는 작가로서요. 그렇다니 너무 기쁘네요. 왜냐면은 어떤 제목을 할까 좀 고민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전이라는 제목 외에는 별다른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처음 생각한 대로 가자 하고서는 가져갔거든요. 사실 정전, 저도 그 수상 소식을 들은 다음에 제목을 듣고 내용이 궁금했는데요. 살짝 스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이 수상 소식 기사에도 약간의 스포가 나와 있어서 그 정도의 어떤 스포 정도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변에 이 소설을 노동 SF 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현대 한국의 제약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또 동시에 자기 주변에 있는 전력을 아무런 접촉 없이 끊을 수 있는 일종의 초능력자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전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제약 공장 노동자와 초능력자가 모종의 이유로 어떤 공간의 정전을 도모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스펙타클해요. 생각보다 작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가요? 네. 엄청 스펙타클한데. 작고 귀여운 이야기입니다. 네. 너무 읽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난데없이 장편부터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사실 오늘은 자기장의 용도, 첫 소설집 얘기를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첫 책을 냈고 좀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안 그래도 요새 만나는 분들이 요새 바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분명히 이제 좀 바쁜 일정들이 있긴 하지만 한창 단편집을 정리하고 장편을 갈무리하던 작년에 비하면은 그래도 올해 아직 한 달이 안 됐지만 올해는 좀 휴식과 작업과 공부를 잘 안배하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전을 3월까지 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을 다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저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등단 후에 단편 작업도 계속 하시면서 장편은 언제 쓰신 건가요? 사실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한 게 이제 등단 이후에 발표한 단편들은 대부분 제가 등단 이전에 썼던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퇴고하고 새로 쓰는 과정들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드라이브에 갖고 있었던 소설들이었고
이번에 냈던 정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2018년, 19년에 처음으로 초고를 썼다가 그 이후에 이걸 다시 뒤엎고 쓰는 과정을 되풀이했던 소설이어가지고 등단을 하자마자 다 처음부터 쓴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보내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과거의 성실한 함윤이가 나를 돕는군요. 그렇죠. 과거가 미래를 네. 돕는 거죠. 아유, 부럽습니다. 과거의 우다영 뭐 했는가? 아 근데 이제 다 내보냈어요. 네네. 내보내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라이브로. 네, 이제는 현재의 함윤이가. 네, 이제 과거의 함윤이가 더는 없네요.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이 첫 소설집 자개장의 용도 어떤 책인지 아주 짧은 소개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등단 이전에 썼던 소설부터 포함해서 제 20대 중후반과 30대 초반이 녹아있는 제 어떤 시절을 온몸에 담고 있는 소설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장소와 시간을 이동하고 또 좀 종횡무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7편의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너무 소개를 제일 잘하시는 작가님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요? 네. 저 이렇게 간결하게 얘기 못하거든요. 이거는요. 쳐냈어요. 정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7편의 소설들이 모두 좀 환상성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상상력으로 이야기가 계속 이제 예상을 벗어나는데요. 동시에 모든 장면에서 생활감이 좀 촘촘히 묻어나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이 두 결, 현실과 환상이 작품 안에서 어떻게 만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소설을 내고 나서 좀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 제 소설이 가진 환상성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물론 환상 문학을 되게 오랫동안 좋아했고 그런 소설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 또 소설을 쓸 때 이건 환상 소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쓰진 않았거든요. 그보다는 오히려 모험 소설로 생각하면서 쓴 작품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품들의 고루 어떤 환상성을 느끼실 수 있다면은 아마 그거는 제가 창작자이자 개인으로서 매료된 어떤 요소들이 현실과 허구, 그러니까 픽션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점에 있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환상이랑 현실이 엄격하게 나눠진다기보다 그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결합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제가 늘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점들이 소설 속에서도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작가님께서는 좀 다양한 노동을 경험했다는 인터뷰를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래서 그것이 소설에 어떻게 녹아들게 되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 다양하다는 표현이 상대적인 만큼 제가 진짜로 다양한 노동을 경험했나라는 생각을 이 질문을 받으면서 좀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20대와 30대 내내 되게 여러 가지 장소에서 다른 노동을 하며 지내긴 했어요. 당연히 이제 먹고 살 돈을 벌기 위해서였지만 뭔가 제 성격상 개인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대에서 제일 좀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은 욕망도 강했고 그리고 어쨌든 당시에도 글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좀 영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종의 체험 위주의 일들을 많이 선택했거든요. 선택을 하신 건가요? 글을 쓰기 위한 선택도 좀 들어갔던 걸까요? 1순위는 무엇보다 이제 먹고 살기였고 네. 그리고 이왕 한다면은 그래도 내 안에 좀 이야기로 남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자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당연히 좀 나쁜 경험도 있고 좋은 경험도 있어요. 해외에서 농장이나 공장, 과수원 같은 곳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한국에서는 동물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박물관, 웨딩홀, 극장, 속기나 설문조사 아르바이트 같은 걸로 일하기도 하고 캠프에서 이제 아이들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인형탈을 쓴다거나 분장을 하고 퍼포먼스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하고 좀 다종다양하게 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다양하시네요. 네. 지금 읊으시면서 조금 놀랐는데 정말로 재미있으셨겠다는 생각도 좀 들면서 힘든 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그나마 가장 최애 알바는 무엇이었나요? 저 박물관에서 일할 때 참 좋았습니다. 단기라서 약간 아쉬웠는데 좀 어떤 유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너무 이제 상대적으로 좀 평이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카페 알바할 때도 되게 즐겁게 했습니다. 네.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되게 굉장히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런 다른 공상을 하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설을 읽어봤을 때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른 걸 계속 보시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며 읽었는데 어떠신가요? 그 일에 근로에 임하시는 자세가 어떠신지. 일할 때는 이제 너무나 평범한 어떤 노동자의 자세로 일을 하긴 했는데 확실히 아까 말했던 예를 들어 인형탈을 쓰고서 축제에 있었던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생활을 할 때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풍경들을 보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자개장의 용도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소설인 구유로를 쓸 때 그 축제의 풍경이 이식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소설은 아니고 이제 제가 에세이에 쓴 적이 있는데 동물원에서 일하면서 이제 그 공간 안에 어떤 고립되고 갇힌 동물들을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소설 속에 혹은 제가 좀 인물이나 사물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해요. 박물관과 동물원 모두 경험해본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막 또 엄청 오래 한 건 아니어서요. 제가 네. 제대로 경험을 했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멋쩍은 지점이 있습니다. 네, 아니 일상도 참 너무나 흥미로운 경력이 있으신데 사실 함유미 작가님이 환상을 아예 다루시는 것보다 문체나 그 분위기 스타일 자체가 좀 환상적이라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설들을 처음부터 그 작가님의 스타일이셨는지 아니면 언젠가부터 이런 글이 나에게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아했던 작품들이 대체로 정확히 현실에 안착했다거나 허구에 안착했다기보다는 그 사이를 오가는, 그래서 경계까지는 아니어도 분명히 이 안에서 층위가 좀 나뉘어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에 늘 흥미를 품고 있었고요. 그게 뭐 소설이든 영화든 혹은 어떤 그냥 단순한 콘텐츠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제일 공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쓰는 과정에서도 소설에 그런 영향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별한 체험 같은 것도 사실 특별하다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저에게 있어서 좀 재미있게 느껴지고 낯설게 느껴지는 경험들에 제가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야기의 그런 질감들이 많이 배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표제작 자개장의 용도에 이러한 문장이 나옵니다. 나는 분명 이들 중 제일 좋은 비밀을 갖고 있었다. 네, 작가님께서 품고 계신 비밀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비밀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살짝 의아하여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작가님께서 어린 시절 품고 있던 비밀 중 지금 와서 보니 좋은 비밀이었다 라고 느낀 것이 있으실까요? 정말 너무 어렵고 좋은 질문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윤곽을 드러내는 정도로만 살짝 네.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언제나 이런 모험 소설들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그런 경계를 좀 오가는 이야기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뭔가 머릿속에 저를 등장인물로 세우거나 혹은 누군가를 등장인물로 세워서 그런 이야기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상상하는 방식으로 남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뭐 등하굣길이라든지 자기 전의 시간대라든지 그런 것들 중에 소설이 된 것도 있고 그냥 제 머릿속에 어떤 가상의 기억처럼 남은 것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뭔가 나 혼자 모험을 하는 그런 상상이 남들에게 얘기하기엔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은 그 상상의 토대들이 제가 만드는 이야기의 어떤 기반 같은 것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은 비밀을 갖고 지낸 것 같다. 덕분에 굉장히 아늑하고 좋은 아지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거 작가들 모두의 네. 그 비밀이잖아요. 맞아요. 그거 가졌던 자들이 다 여기서 모이는데 네, 최대한 대중적인 비밀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이 자개장의 용도라는 소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텐데 그 안에서 이렇게 자개장이 재미있는 장치로 존재하는데요. 열면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돌아오는 건 전적으로 자기 몫이라는 것. 자개장이 여성 세대를 통해 물려 내려온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모두 영악한 여자들이라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 작가님께 자개장이라는 요소, 이것을 구축할 때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10대를 시골 마을에서 보냈는데요. 제가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북토크나 행사에서 종종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밝히곤 하는데, 그게 이제 이 자개장의 용도를 비롯한 소설들에서 계속 인물들이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한다거나 이동하고 싶어 하는지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근데 제가 그 좀 시골에 살았을 적에는 제가 사는 곳 바깥, 특히 이 지역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산이 있었는데 이 산 너머에 완전히 어떤 새로운 세상 같은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펼쳐져 있을 것이고 거기서부터 진짜 삶이 시작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이런 진짜 삶의 범위가 굉장히 다층화되긴 했지만 그 같은 어떤 막연한 기대, 바깥이나 외부를 볼 때 느껴지는 그 기대감과 거기서 시작되는 모험이나 상실 같은 것들을 이 소설 속에서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린 시절에 누군가가 집을 떠나서 각종 사건, 사고를 겪고 돌아오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제가 유년기에 읽은 것 중엔 소년이나 남성 청년인 경우가 많아서 저 자신을 대입할 때 아쉬운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소녀 또는 여성 청년들이 불완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사건 혹은 사고를 겪는 이야기를 읽고 싶었는데 자개장의 용도에 그런 욕망이 투사된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잘 하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이 모험이라는 것을 저도 굉장히 함유희 작가님 소설에서 많이 느꼈는데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생각하신다니 너무 재미있고요. 이 모험, 좀 안전해 보이는 모험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 굉장히 현실에서만 사용을 하잖아요. 출퇴근용, 뭐 집 가는 용,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먼 곳으로 떠나게 되는 진짜 모험이 드러나는데요. 작가님은 가장 가고 싶은 곳, 이런 자개장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해주신 이야기 중에 이제 안전한 모험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안전을 뒤로 하고 진짜 모험이 시작된다는 그 부분이 참 좋은데, 저도 언제나 그런 모험을 하고 싶지만 막상 이런 자개장이 있다면 역시나 안전한 모험 위주로 우선은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해도 일단은 여기서 조금 먼 곳에 다녀오고 싶다는 욕망이 계속 제 안에 내재가 되어 있긴 해요. 예전에 비해서는 뭔가 바깥이라고 해서 어떤 진짜 세계가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긴 해도 제가 어떤 낯선 것 혹은 제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호기심이나 열망이 계속 큰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 겪어보지 못한 것들 사이에 들어가 보고 거기서 제가 어떤 식으로 변화했지?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곳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가는 것은 자유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제 자신의 몫이라는 것이 너무나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갔다 오면 내가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모험이기 때문에 달라진 맞아요. 내가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개장의 용도 소설 발표하신 다음에 얼마나 자개 선물을 많이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받으신 게 있으실까요?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이게 좀 비싸서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작가님이 좀 잘못된 선택을. 제가 막 어떤 걸 하면 좀 받을 수 있었을까요? 플라스틱 용도 이런 거였으면 좀 받을 수 있었겠지만 쏟아질 수 있었을 텐데. 자개 관련한 물건들은 이제 사람들이 본인도 자개를 좋아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지만 막상 이제 그것들을 물질로 저에게 주신 적은 별로 없었어요. 제 의사를 벗어났네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작가님을 게스트로 부르기 결정되기도 전에 외국인에게 줄 선물로 자개 선물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 나도 갖고 싶다. 함유희 작가님 얼마나 많이 받으셨을까? 내가 먼저 자개 소설을 하나 썼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비싼 것을 선택하면 오히려 받질 못하시는군요. 미리 알아두셔서 다행이에요. 네, 그래도 가끔 이제 자개와 관련된 무엇을 주시긴 하는데 정말 어떤 이것은 정확히 자개장 싶은 그런 물건을 받아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고 아마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개적으로 자개 선물이 받고 싶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네네. 읽어주시는 게 선물이죠. 네, 사실 이 책 자체가 너무나 자개라서요. 너무 예쁘게 나왔잖아요. 너무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네, 마음에 쏙 드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처음에 이제 표지 디자이너님께서 어떤 것들을 좀 원하시는지 여쭤보셨을 때 이 자개의 이미지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 자개장이라는 사물이 너무 직접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자개장 안에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이 책이라는 사물에 잘 맞게 형태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네, 가장 훌륭한 자개를 선물 받으신. 너무 이렇게 말씀을 유려하게 잘해주시네요. 맞아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맞아요. 이걸로 받았습니다. 네. 다음 소설 얘기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구유로입니다. 이제 무명 걸그룹을 전면으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요. 이러한 인물들의 특별히 시선을 둔 이유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아르바이트 경험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인형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축제에서 행진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행진까지 하셨어요? 네, 일종의 어떤 공연하시는 팀 옆에서 제가 인형탈을 쓰고서는 분위기를 돋궈주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때 봤던 공연이나 부스, 여러 가지 모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일시적으로 그 축제가 벌어지는 며칠 동안 드러나고 그리고 아마 그 축제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애써서 무엇인가 만드는 풍경들을 상상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여러 창작자들, 저와 함께 무엇인가 만들고 발표하고 때로는 그게 뭐 별다른 호응을 얻지 않더라도 계속 뭔가를 좀 창작해 나가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있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눈에 띄지 않아도 그러니까 약간 대중적인 형태의 성취를 거두지 않아도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지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시절이 있고 그 시절에서 빠져나온 내가 여전히 다시 친구들과 다시 만나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항상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데 같이 그걸 함께하지 못하면 끝난 관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더 지속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친구 관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네, 어떠실까요? 여기서 좋다고 말해야지 제 이미지상 이렇게 좋지 않을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안에 아이돌 연습생들 그리고 아이돌이 된 친구들이 나오는데 아이돌 문화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았는데 작가님께서는 좋아하시나요? 저는 조금 대중문화에 약한 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이 아이돌 문화 쪽은 조금 약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무명 아이돌이라 했을 때는 주변에 이제 이런 아이돌보다는 무명 창작자에 가까운 친구들이나 뭐 저 자신이 훨씬 가까웠기 때문에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인기 있고 대중적인 아이돌에 대해 쓴다면 오히려 훨씬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여서.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은근하게 이분들에게 이 인물들에게 저도 이입이 좀 됐었나 봐요. 내가 좀 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저희와 조금 더 비슷한 저희가 장소에 있는 분들이라 할 수 있죠. 네, 저희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구유로에 나오는 이 보배라는 인물이 더럽고 축축한 물길을 이제 건너는 장면, 그 형편없는 길을 지나 엉망진창인 몰골로 무대 아래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좀 오래 생각하고 쓰셨을까요? 이 소설도 이제 다른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되게 오랫동안 고쳐 쓴 소설이다 보니까 아마 거의 2010년대 후반경에 처음으로 썼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마 발표하기 전까지 퇴고하고 다시 쓰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한 장면 한 장면을 어떤 식으로 구상했는지는 명확하게 기억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소설 초반부터 어떤 관계를 벗어난 인물이 다시 그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좀 무릅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퇴고를 하던 와중에 이제 이 소설 내에서 등장하는 베르너 헤어조크의 산문집인 얼음 속을 걷다라는 책을 보면서 미신적인 믿음을 실제 행위로 옮기는 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이 책에서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걸음으로써 친구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품는데 사실 이제 이 베르너 헤어조크에게도 그렇고 구유로의 보배에게도 그렇고 누구도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수치를 감당해라 라든지 이런 행위를 무릅써라라는 명령을 하진 않지만 그렇게 해야만 어떤 관계를 잘 이별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전환점을 이 친구한테 좀 주고 싶었습니다. 이 퇴고의 과정에서 만난 다른 책이 딱 달라붙어서 소설이 완성이 된 거네요. 맞아요. 저한테도 되게 재미있고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믿음이에요. 전혀 인과에 맞지 않는데 그 믿음이 뭔가 이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으로 실체하는 것처럼 들어오는 것. 환상이죠, 마치. 다영 작가님의 글에도 사실 그런 식의 어떤 믿음이나 환상이 그렇습니다. 자주 보이는데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지내시나요? 저요? 네. 저는 너무 많은 믿음을 갖고 지내지 않나. 근데 또 성공률이 높진 않은데 그냥 불현듯 끼어드는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떠오르는 것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비밀로 이렇게 잘 간직할게요. 그래도 예시를 하나 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예시 안 듣고 넘어갈게요. 네, 저도 좋아하는 믿음이라 반가웠고요. 사실 다른 소설들에서도 그렇고 앞의 소설들에서도 강, 그리고 물 이런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좀 좁고 어둡고 그러나 어딘가로 반드시 이동하는 물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러한 이미지는 작가님이 어떤 부분과 맞닿아 있는 것일까요?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겪었던 되게 큰 사건 중 하나가 헤엄을 치는 법을 배운 일이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제 물속에서 들어가는 걸 좀 무서워하는 편이라 아마 나는 평생 수영을 못 배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예전에 친구들이랑 같이 간 제주도 여행에서 바다 수영을 처음으로 배웠는데 그 경험에 제가 엄청나게 매료가 됐거든요. 왜냐면 물속에서는 이제 호흡하는 방식이나 움직이는 방식이나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의 몸 자체는 똑같지만 물속에서는 거의 비행하듯이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일상에선 굉장히 쉬운 형태의 호흡도 물속에선 불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계 같은 것들과 잘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또 물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흐르거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소설 속에서 이동하는 인물들과도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성질이지 않나라는 것을 이제 묶으면서 혼자서 이렇게 공통점을 좀 찾아봤고요. 사실 쓸 때에는 그냥 제가 워낙 이제 한강의 이미지라든지 혹은 물이 흐르는 그런 이미지들 좋아하다 보니까 소설 속에서 알게 모르게 계속 편식하는 것처럼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물을 그렇게도 맴도시더라고요. 네. 물가도 맴돌고 건너도 보고. 제가 한강을 특히 되게 좋아해요. 네. 네. 거기 주거로 하시려면 어려운 곳이신데 한강을 떠나지 않으시는 걸까요? 주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소설 속에서나마 손을 뻗어보는 그 인물들과 네, 같았군요. 맴돌아보는 것이죠. 나쁜 물이라는 소설도 네. 그러한데요. QR코드로 연결되는 형식도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가 되게 흥미진진했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된 이야기이실까요? 주변에 소리를 만드는 창작자분들이 몇몇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소리에 대한 소설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인터넷 괴담 읽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괴담과 소리가 결합된 소설을 쓰려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 나쁜 물이란 소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드물지만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막 멋대로 자라나는 그런 소설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이 소설이 그런 식이어서 처음에는 층간소음에 관련된 괴담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떤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가 됐고 이렇게 멋대로 자라났으니까 아예 이거를 협업의 형태로 좀 바꿔서 이 소설의 몸피를 좀 불려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팬인 음악가인 조율님께 이 소설의 층간소음과 서사에 걸맞는 음악을 부탁드렸고 너무나 멋진 음악을 만들어주셔서 이제 옳다구나 하고 싫었습니다. 네, 저도 냅다 QR부터 있어서 들으면서 이 소설을 읽었는데요.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다른 소설들에서도 느껴져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 강가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도달하는 게 인물이 이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작가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단편집을 묶다 보면 자신이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것에 묶여 있는지를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물이라든지 환상 같은 영역들도 그렇지만 제가 현재 세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책임감이랄지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는 수치심이나 죄책감 같은 것들을 제 안에도 오랫동안 품고 있었고 소설 속 인물들한테도 계속해서 나눠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야기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와 대하는지에 대한 그런 흐름일 텐데 사실 이제 지금의 이 세계가, 현 시대가 사실 가만히 숨만 쉬는 것만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방관하거나 혹은 등져버리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 것들을 못 본 채 한 건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죄책감과 좀 마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떨쳐내는 게 불가능하다면은 어떤 식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이 소설들을 쓰면서 계속 가져왔던 것 같고 그것이 개인적인 관계이든 혹은 정말 좀 전체적인 어떤 삶에서의 문제이든 간에 그 나름대로 이 인물들이 것들을 마주하는 과정들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 가만히 있어도 그 방관이 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제가 이 소설에서도 많이 발견을 하고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꼈는데요. 그래서 여기의 인물들은 자꾸 모험을 떠나나 봐요. 움직이지 않을 때의 그것을 변화를 겪으면서 마지막에 그래서 도달했을 때는 이 죄책감이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모험들이 있었던 소리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다 이야기를 못 나눠서 너무 아쉽습니다. 모든 소설들이 재미있었는데요. 작가님께 중요한 의미로 남아있는 한 작품만 골라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당연히 다 모든 작품이 너무 소중해요. 막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 하나하나 쓸 때 너무나 기억들이 새겨져 있던 작품들이어가지고 하나하나 소중하지만 오늘 좀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작품인 천사들, 가제를 꼽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이 만들기에 대한 소설이고 마찬가지로 되게 오랫동안 여러 번 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연이라는 것을 어쨌든 대면하고 있는 소설이어서 저한테 애틋한 소설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배치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는데 정말 훌륭한 배치해 주셔서 저도 그래 이렇게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왠지 이 작품을 가장 좀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 너무 소중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책이 듣고 있는데 네. 정말 이 시절이 담겨 있잖아. 첫 소설집은 특히나.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천사들은 있었던 소설을 고치신 게 아니라 새로 쓰시지 않을까 이런 그냥 막연한 예측이 있었는데 그것도 오랫동안 묵은 소설일까요? 네, 사실 이 책에서 완전 새로 쓴 소설은 나쁜물이랑 규칙의 세계밖에 없어요. 그랬군요. 네, 나머지는 다 원래 이제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작품들이에요. 제 예측이 빗나갔고요. 근데 다음부터는 거의 탈바꿈을 시키긴 했어요. 긴 모험을 떠나온 소설들을 네. 주셨고요. 작품 얘기를 좀 떠나서 일상 얘기도 여쭤보고 싶은데 작가님은 요즘 좀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요새 굉장히 기본적이고 단순한 것에서 더 재미를 많이 느끼게 됐어요. 오히려 이제 글을 쓰고 이런 직업 활동을 하면서 생각할 게 많아져서 그런가 더 심플한 것들이 즐거워진 것 같은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눈이 막 많이 왔었잖아요. 밤에 갑자기 눈이 막 펑펑 쏟아졌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들이랑 모여서 되게 따뜻한 술 같이 나눠 마시고 눈사람도 만들고 눈 뿌리고 이랬는데 그게 엄청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눈이 내려서 뭔가 하루 정도 세상이 달라 보인다든지 혹은 좋아하는 시리즈의 속편이 개봉한다든지 하는 이런 되게 조그만 즐거움들이 요새는 엄청 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좋은 너무나 당연히 좋은 어떤 네. 경험들인데 좋아하는 시리즈의 속편이라는 것이 좀 궁금합니다. 공개해 주실 수 있는 작품도 있을까요? 시리즈는 아니고 최근에 제가 다시 봤던 영화 중에 이제 말과 활이라는 공간에서 소설과 영화 사이라는 기획을 맡겨주셔가지고 제가 좋아했던 영화를 추천하고 그 영화와 제 소설을 이제 같이 덧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게 찰스 로튼이라는 미국 감독의 사냥꾼의 밤이라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다시 보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든 것이 그 영화 안에 들어있어서 10년 전에 제가 왜 이 영화를 보고 그렇게 막 빠졌었는지가 너무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속편은 아닌데 다시 보면서 저기에 내 어떤 한 시절이 묻어있구나 싶을 정도로 뭐 강도 나오고 움직임도 나오고 아이고. 어둠도 나오고 네. 되게 환상적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엿보여서 굉장히 스스로 좀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의 나를 만든 과거의 영향을 준 그것과 다시 만나는 이 네. 경험. 일 때문에 다시 좋아한 것이긴 하지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본 영화인데 너무 궁금하네요.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네. 별개로 하나만 더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 네, 전혀 다른 질감의 영화인데 최근 그래도 개봉한 영화 중에 그 국내 이란희 감독님의 3학년 2학기라는 어떤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영화가 너무 좋고 굉장히 마음 아프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껴넣어 봤습니다. 저의 이제 추운 요즘 같은 날 집에서 네. 볼 작품 2가지가 생겼네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작가님 혹시 추후에 나오게 될 이 장편 작업 말고 다음에 나올 작품들도 좀 예견된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단편 청탁을 받아서 그 컨셉에 맞게 단편을 쓰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좀 자유롭게 문예지 등을 통해서 단편 소설을 발표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제가 등단작부터 포함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지면에서 공개된 우리의 적들이 산을 오를 때 같은 소설들이 사실 하나의 연작으로 구성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작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책으로 선보일 기회를 조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이 산을 오를 때가 연작으로 나오게 되나요? 네, 그 작품이 이제 연작의 첫 번째 소설이라 생각했고 그 등단작이 사실 연작의 세 번째 소설인데 네. 이 세 편의 소설들이 다 발표가 되긴 했어요. 근데 얘네들을 하나로 좀 모아가지고 연작에 걸맞게 좀 다듬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마 올해는 이 장편과 그리고 제가 기존에 내보냈던 글들을 또 이렇게 한데 모으고 또 동시에 이제 새로운 문예집 네. 발표들을 그것들을 잘 안배하려고 해봐야죠. 듣기만 해도 어질어질하네요. 그러게요. 작가님 건강하시죠? 저요? 저 건강하죠. 저 열심히 헬스 다니고 있어요. 아니, 이전 스케줄과 앞으로의 스케줄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너무 혈색도 좋으시고 되게 자세도 바르시고 여기 의자가 좋네요. 네. 정말 걱정이 없는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여기 오신 게스트 분들 중에 소설가 분들이 조금 이제 아름아름 좀 앓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아니에요. 가끔 집에서 울어요. 그래도 이제 건강을 잘 챙기려고 왜냐면 어쨌든 허리 건강이 작가한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작품을 위해서라도 꼭 건강을 지켜주시고요. 저희가 낭독도 좀 청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까 말씀해주신 소설 중에 강가의 한 부분을 좀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소설에서 어떤 이야기 속 이야기라든지 이 픽션과 이어지는 픽션 같은 주제를 좋아한다는 거를 또 단편집을 엮는 과정에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가에서 그 친구들을 일종의 배신을 하고 혹은 동료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동료들을 배신하고 달아난 여자인 강가가 어떤 이국의 도시에 가서 그 도시에 있는 설화를 마주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책 쪽수도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럼 좋죠. 네. 90쪽과 91쪽 읽어보겠습니다. 네. 광장 한가운데에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여자가 있다. 청동으로 만든 여자다. 한 손은 하늘로 내뻗고 다른 손으로는 허리를 짚고 있다. 물결치는 긴 머리가 가슴 위로 흘러내린다. 코가 깨진 탓인지 조금 까다로워 보인다. 등에 하얗게 말라붙은 자국은 새똥인지 곰팡이인지 알 수 없으나 모양만은 날개 같다. 여자는 분수대 정중앙에 놓인 원판을 밟고 서 있다. 원판 옆 비석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글자들이 가득하다. 지난 며칠간 나는 동상 주위만 빙글빙글 돌았다. 지난밤에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광장을 둘러싼 천막 중 하나에 들어갔다. 곱슬머리를 따은 여자 2명이 국수 반죽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분수대에 선 여자는 누구이며 비석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여자들은 반색하며 대답했다. 비석에 적힌 말부터 옮기자면 다음과 같았다. 나는 강과 땅 사이에서 태어난다. 경계 위로 도시를 세우고 물길을 따라 흘러간다. 여자가 이 도시를 세웠다. 황무지나 다름없던 땅에 강물을 끌어들였다. 남편도 아들도 모두 잊은 채 강줄기의 흐름을 바꾸는 일에만 열중했다고 한다. 일종의 물길 조성 사역자였던 셈이다. 여자는 홀로 몇십 년을 일했다.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척박하던 땅에도 생기가 스몄다. 집도 땅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둘 이곳에 찾아왔다. 그들은 여자의 손을 잡고 인사했다. 이토록 풍족한 땅을 발견해 주어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참으로 진실로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 도시에 정착하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그는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이곳을 떠났다. 맨발로 철벅철벅 강가를 밟으며 물줄기를 따라갔다. 왼발은 물속에, 오른발은 땅 위에 두고 걸었다. 저도 이 이야기 속 현실에서 좀 붕 떠있는 그 안쪽의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워낙 좋아해서.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도 이 여자의 이름이 강가가 아닌데도 강가에 나오기 때문에 이 여자를 계속 강가 여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봐주셨다니 너무 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가 제목 너무 잘 짓지 않았나요? 처음부터 생각하신 제목일까요? 아니면은 짓고 나서? 완전 아니고 사실 이 제목에 좀 몇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원래는 이 소설의 제목을 강가 호텔로 하려고 했었어요. 강가 옆에 있는 호텔에서 네. 하는 이야기니까. 근데 제가 이 소설을 쓴 지 얼마 안 돼서 강변 호텔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네. 해서 너무 비슷하다. 약간 따라한 것처럼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강가만 남겨두고 이제 거기에 이 소설에서 중요한 외국어를 덧붙이는 걸로 수정을 했습니다. 참 알차게 붙게 되는, 참 신기하죠? 이렇게 우연하게도 척척부터 소설이 완성되는 것이. 네, 마침 딱 그 부분을 질문해 주셔서 참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 여자가 정착하지 않고 떠나는 것도 너무나 함윤희 작가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이제 좀 정착하는 소설을 써보려고요. 불가능하시지 않을까. 산을 타고 오르시는 분인데 가능하실런지. 정착도 해봐야죠. 저희가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을까요? 좀 재미있으셨을까요? 네, 이야기 주고받는 과정이나 이제 질문을 제가 좀 소화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한 시기를 저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책을 만들면서도 느꼈지만 내가 어떤 점들을 중시하고 또 어떤 점들을 좀 더 돌아봐야 되는지를 이렇게 찬찬히 알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서 좋은 대화를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과거에 쓴 이 소설들로 나온 책 이야기를 하였지만 앞으로 나올 너무나 많은 작가님의 이제 작품들을 알게 된 것 같아서 한동안은 걱정이 없다. 작가님의 소설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면 되겠다라는 안도를 하였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의 소리는 소라님들과 함께 함윤희 작가님의 작품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834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